예. 음, 예, 그러면은 그 미리 공지한 대로 그 오늘 하기로 한 학생들이 이제 발표를 해 GPU 인제 리서치 페이퍼에 대해서 인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 누가 인제 발표를 할 건가요? 지금 잠깐만요. 박경덕 학생이 없네요. 음 네, 출석을 안 했네요. 예, 그러면은 예, 우선은 그 이재광 학생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쉐어가 가능하죠? 예, 쉐어 그거 좋으니깐. 네, 교수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컴퓨터학과 석박 통합 과정의 이재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Improving GPU Performance via Large Warps and Two-Level Warp Scheduling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GPU는 스레드 레벨 패러리즘을 보통 두 가지 주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크게 워프 단위의 픽스드 사이즈 배치를 이용해서 스레드를 그룹핑하고, 그리고 이 수많은 워프들을 이제 싱글 코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워프가 스토어드 되면은 이제 다른 이 싱글 코어 하는 워프들이 이제 이 데이터 디펜던시나 브랜치 페널티 그리고 long 레이턴시 오퍼레이션 같은 이런 단점들을 해결하려는 이런 방법을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런 테크닉에도 불구하고 이제 GPU는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이제 브랜치 다이버전스가 일어날 때 이제 그 브랜치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워프 내 스레드들이 이제 그 브랜치마다 각각 리소스를 이제 분배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워프 내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 카운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리소스가 당연히 분할이 돼서 언더 유틸라이즈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이제 예로서는 이제 롱 레이턴시 오퍼레이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사용하는 스케줄링 정책의 경우 이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사용한다고 본 논문에서는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워프들이 이제 같은 그 프라이어티를 가져서 그 프라이어티를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이제 데이터 디펜 로컬리티를 이제 잘 활용할 수 있지만 이제 인터랙션 오퍼레이션의 이제 레이턴시가 똑같이 가지기 때문에 이 모든 워프들이 동시에 스토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워프들의 이제 우선순위를 각각 할당해주게 되면은 이제 라운드 로빈의 장점인 로컬리티를 해치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함부로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도표는 다양한 벤치마킹에 대해서 리소스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이제 맨 왼쪽 이제 도표의 경우는 이제 블랙잭의 벤치마킹을 보여주는 건데, 보시다시피 요 빗금친 부분이 이제 액티브
펑셔널 유닛의 1에서 7% 정도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적은 수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브랜치 다이버전스에 의해서 이제 사이클이 매우 잘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맨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0%가 거의 차지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제 롱 레이턴시 인터랙션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의 형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각각 제시를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라지 워프 마이크로 아키텍처라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총 워프 수는 총 워프 수는 다르지만 더 적어지지만 이제 한 워프의 크기가 더 커지는 라지 워프 아키텍처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한 라지 워프 안에서 이제 서브 그 CMT 넓이와 똑같은 서브 워프들을 생성해서 이제 이 서브 워프들이 이제 브랜치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이제 리소스를 잘 활용할 수 풀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본 아키텍처의 키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투 레벨 워크 스케줄링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의 경우 기존의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패치 그룹이라는 또 그 워프를 패치 그룹으로 다시 묶어서 라운드 로빙을 두 번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방법은 추후 다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라지 워프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브랜치 핸들링을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은, 브랜치 핸들링의 경우는 보다시피 이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이 브랜치 핸들링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 첫 번째 그림이 이제 A 블락 다음에 B 블락, C 블락에서 브랜치 다이버전스가 일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블락 안에 나타나 있는 비트들이 이제 액티브 마스크라고 그 워프 안에 4개의 스레드가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트인데요. 보다시피 A 블락에서는 4개의 스레드 모두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지만, 블락 A, 블락 B, 블락 C에서는 각각 이 스레드들이 나눠져서 각각 풀리하게 블락마다 모든 스레드들이 사용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브랜치 다이버전스의 언더 유틸라이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라지 워프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 라지 워프의 경우에는 아까 보시는 거와 다르게 액티브 마스크가 2차원으로 진행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베이스라인 프로세서에서는 이제 이 한 로우가 하나의 워프가 되어서 하나의 액티브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개의 워프를 K개 워프만큼을 다 합쳐서 하나의 라지 워프를 구성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차원이라 이게 스토리지를 더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보다시피 이 K는 전체 크기 워프의 개수를 M이라고 하면은 K는 무조건 M보다 크거나 M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스토리지의 사용은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지 워프 안에서 서브 워프를 어떻게 생성되냐를 이제 이 아래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요게 하나의 라지 워프라고 보시면은, 이제 라지 워프 안에 다양한 수많은 스레드가 포함되어 있고, 이 수많은 포함된 스레드들을 풀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이 아래와 같이 서브 워프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서브 워프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열을 컬럼을 하나하나 검사하게 되는데요. 이 컬럼을 검사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액티브 마스크가 1이 된 스레드들을 이제 서브 워프에 할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검사하고 이 할당한 것을 다시 0으로 지우고, 할당하고 0으로 지우고, 여기서도 할당하고 0으로 지우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서브 워프를 만들고, 이제 지워진 것을 제외하고 또다시 1이 있는 스레드들을 할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할당을 해서 모든 액티브 스레드들이 할당이 돼서 서브 워프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서브 워프들을 가지고 브랜치 다이버전스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
보셨을 때는 이제 베이스라인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블럭 C에서는 하나의 스레드만 사용하는 이런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이런 서브 워프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거의 풀로 스레드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워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베이스라인과 좀 더 다시 비교를 해보면은 베이스라인의 경우는 이제 로우 하나하나가 워프가 되어서 총 8개의 다른 워프들이 만들어지지만은 이제 라지 워프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풀리하게, 여기는 풀리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풀리하게 스레드들이 할당된 4개의 서브 워프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라지 워프 마이크로 아키텍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 이제 2레벨 워프 스케줄링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라인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보통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모든 워퍼들이 똑같은 롱 레이턴시를 갖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노블한 메소드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제 제한된 정책의 경우에는 이제 고정된 사이즈의 패치 그룹이라는 새로운 그룹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32개의 워프들이 있을 경우 이제 8개씩 워프들을 묶어서 총 4개의 패치 그룹을 생성하는 방법을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패치 그룹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패치 그룹 안에서는 이 패치 그룹 안에 모든 워프들은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지만은 이제 패치 그룹마다는 이제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패치 그룹 안에서는 모든 워프들은 같은 우선순위를 갖지만은 그룹마다는 우선순위를 다르게 해서 이 같은 레이턴시를 피하려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치 그룹 안에서는 당연히 워프들은 이제 라운드 로빈 방법으로 이제 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룹마다 스위칭이 어떻게 발생하냐를 보면은 이제 그 한 그룹 안에서 패치 그룹 안에서 모든 워프들이 이제 스톨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롱 레이턴시에서 이제 메모리를 읽는 걸 기다린다거나 그런 거에 의해서 모든 워프들이 스톨이 되면은 이제 그 우선순위는 맨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이제 다른 패치 그룹의 우선순위를 새로운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패치 그룹이 스위칭 돼서 이제 스토리 된 그 패치 그룹이 스토리 된 동안 다른 패치 그룹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스케줄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패치 내 모든 워프들은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적용하게 되고 그 패치 그룹마다도 이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노블한 메서드를 2레벨 라운드 로빈 워프 스케줄링이라고 붙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라운드 로빈 방법을 도표로 좀 그림으로 좀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베이스라인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모든 워프들이 실행이 되고 동시에 실행이 돼서 이제 모든 워프들이 메모리에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다 스토리된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레벨 스케줄링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예제의 경우에는 배치 그룹을 2개로 나눴는데요. 이제 배치 그룹 0이 첫 번째가 이제 모든 워프들이 실행이 된 후 스톨이 되게 되면은 이 패치 그룹 제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이게 패치 그룹 1이 우선순위가 높아져서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치 그룹 1이 실행되는 동안 스토리되는 동안 그룹 1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스토어한 아이들한 사이클을 아낄 수 있는 현상을 아낄 수 있어서 사이클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2레벨 오브 스케줄링의 방법이고요. 이제 두 방법을 합치게 될 경우 합치면 이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두 경우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이제 라지 워프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이제 워프 사이즈를 256개로 설정하고 패치 그룹 사이즈의 경우는 하나의 라지 워프 사이즈를 사용하면 좋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지만 문제는 만약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스토리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를 상정할 경우 이 방법에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레벨 어프 스케줄링의 경우는 이
아이들한 사이클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제안한 건데, 만약 아이들한 사이클이 없을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패치 그룹 간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워프만, 패치 그룹만 계속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기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타임아웃 룰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뭐 이 타임아웃 말 그대로 너무 오래 사용하면은 우선순위 강제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경험적으로 한 32,000개 정도 명령어 이상을 시행하게 되면은 강제로 그룹을 스위칭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메소드고요. 이제 결과를 조금 잠깐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보신 벤치마킹들을 다시 시행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베이스라인, 두 번째가 TBC인데, 요거는 이제 논문이 나왔을 당시 가장 최신의 방식이 메소드라고, 노블한 메소드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상정을 하고 보면, 이제 세 번째가 라지 워프 마이크로 아키텍처, 네 번째가 투레벨 스케줄링이고, 다섯 번째가 두 개를 합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다섯 번째랑 비교를 해보면, 보다시피 대부분의 벤치마킹이 이제 새로운 노블한 메소드가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와 같이 조금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 벤치마킹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벤치마킹의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이제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맨 왼쪽, 맨 처음 발표 초반부에 말했던 맨 왼쪽의 블랙잭의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라인보다 더 노멀한 메소드가 더 효과적으로 액티브 펑셔널 유닛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의 경우 BPS는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아서, 이제 옆에 것들을 보면은 이제 롱 레이턴시에 대해서 고통받는 벤치마킹들이 이제 투레벨 스케줄링에 의해서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도표의 경우에는 이제 워크 사이즈랑 패치 그룹 사이즈를 다양하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도표들인데요. 당연히 이제 워크 사이즈나 패치 사이즈나 크면 클수록 좋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커질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퍼포먼스가 저하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스케줄링의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 보시면 32개까지를 할당했는데, 32개 워프를 우선순위에 다 부여한다는 거는 그냥 스케줄링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안 한다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투레벨 스케줄링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패치 그룹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8개 정도가 좀 적당한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은 다시 요약해드리면, 브랜치 다이버넌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지 워프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채택을 해서 이제 하는 서브 워프들이 좀 더 풀리하게 팩트된 서브 워프들이 다이버넌스를 해결하게 되고, 이제 롱 레이턴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레벨 라운드 로빈 워프 스케줄링을 할당을 해서 패치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스토어된 상태 아이들 사이클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방법을 결합했을 때 다양한 벤치마킹들이 유의미한 스피드업과 결과를 보였다고 본 논문은 말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발표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쉐어할게요. 네. 네, 보이나요? 네. 지금 이 논문은 지금 여기서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어노테이션 툴하고, 네, 여기 이제 투 레벨 와프 스케줄링이라고 이제 제목에 돼 있죠. 이 논문은 이제
워프 스케줄링 중에서 이제 2레벨 스케줄링을 이제 제안한 그런 논문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 논문이 이제 사실은 약간 이제 두 가지의 그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라지 와프 그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레벨 스케줄링, 요 이제 두 가지를 참 조금 믹스를 해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사실 그 요 라지 와프라는 그런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이제 다이나믹 워프 포메이션 그 논문하고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2D 어레이로 이제 액티브 마스크를 만들어서 뭐 하겠다 이런 종이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이나믹 워프 포메이션하고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뭐 생각이 있고요. 뭐 보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액티브 마스크가 0이 되는 그런 부분을 다른 워프에서 찾아가지고 채워넣겠다, 뭐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별 차이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아이디어가 약하기 때문에 2레벨 워프 스케줄링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이제 완성을 한 좀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뭐, 예, 로테이션을 하면 안 되네. 예, 어쨌든 뭐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그 다이내믹 워프 포메이션, 그다음에 워프 DMR 그 논문도 그렇고 참 이게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 GPU의 그 리소스 언더 유틸리제이션을 설명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그 뭐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요? 모티베이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액티브 펑셔널 유닛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요 우리가 이제 그 GPU 아키텍처에서 이제 설명했을 때 GPU는 뒤에 펑셔널 유닛은 이제 CMD 형태로 되어 있고 앞에 CMT 스케줄러가 있어서 요 CMD 형태의 하드웨어 유닛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죠. 그 CMD는 사실은 하드웨어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GPU 같은 경우에도 32개의 그 CUDA 콜 플러스 뭐 로드스터 유닛, 그다음에 뭐 스페셜 펑션 유닛, 뭐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그 하드웨어를 이제 트레드 레벨로 이제 실행을 시키기 위한 것이 요 CMT 스케줄러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CMT를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그 CMD의 모든 하드웨어를 그 efficiently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것이 이제 그 GPU 이제 underutilization 그런 문제이고요. 뭐 보면 알겠지만은 그 32개 이게 많을수록 GPU의 이제 펑셔널 유닛이 잘 이용되는 그런 뭐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보더라도 32개의 이제 CMT 레인을 fully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GPU의 이제 펑셔널 유닛을 잘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많아진다는 거, 이런 이제 32개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브랜치 다이버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이제 그 32개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만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워프 포메이션 그 논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요거는 이제 파이프라인 스토리 발생한 거예요. 요 0 여기 이제 BFRS 같은 거 보면은 요 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리덕션, 히스토그램 이거 다 그 CUDA API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0이라는 거는 그냥 파이프라인 스톨 돼가지고 이게 실행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고, 이 이유는 여기도 이제 쓰긴 했지만 캐시 미스. 그러니까는
로드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롤 해저드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파이프라인이 스톨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재밌는 게 뒤에서 이제 요 저자가 항상 퍼포먼스 비교를 할 때 BFS는 딱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BFS 자체가 이 저자가 뭐랄까 제안한 방법 라지 워프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긴 하고요. 특히나 투레벨 스케줄러도 요 BFS의 문제는 이게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프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보면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투레벨 스케줄러, 요 투레벨 스케줄러가 예, 여기서 이제 또 소개된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그런 뭐랄까 아이디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라운드 로빈, 우리가 이제 GPGPU 쓰임을 이제 보게 되면은 와프 스케줄링 옵션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GTO, 그 다음에 LRR, 그 다음에 투레벨. 이렇게 이제 3개가 있어요. 이 GTO는 이게 greedy, then, oldest 의 약자고요. 이제 LRR는 뭐 기본적으로 라운드 로빈입니다. 그 다음에 투레벨은 여기서 이제 설명한 투레벨 스케줄러가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와프가 지금 포미 아키텍처에서는 48개죠. 48개의 이제 와프를 fine grained multithreading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케줄링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스케줄링을 한다라는 거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라운드 로빈이죠. 왜냐하면 fair하니까. fairness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라운드 로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라운드 로빈을 했을 때 문제가 이렇게 아이들 사이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아이들 사이클은 기본적으로는 로드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메모리 오퍼레이션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 메모리 오퍼레이션의 레이턴시가 길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제 쪼갤 수 있을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처럼 이 CTA 안에 이 와프가 여러 개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요 CTA 안에서 와프는 싱크로니제이션, 동시에 끝나야지만이 뭔가 우리가 효과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이런 이런 아이들 사이클이라든지 이렇게 딜레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컴퓨테이션 예를 들어서 add나 서브 이런 아리스마틱 오퍼레이션을 중간에 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 사이클을 줄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는 라운드 로빈 하면 그렇지 못하니까는 이 투레벨 스케줄러를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와프 스케줄링은 GTO, LRR, 투레벨 서로 바꿔보면서 퍼포먼스를 좀 확인을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투레벨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좋으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좋아졌다. IPC 퍼포먼스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디자인 스페이스에 따른 퍼포먼스의 차이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면은 이제 페이퍼가 좋아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페이퍼가 이제 이렇게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면은 이제 리뷰어들이 이제 좋아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게 32가
그 이제 2레벨 했을 때 하이 프라이어티 주는 와프수인데 32 되면은 사실 라운드 로빈이랑 똑같죠. 네, 그런 것 있고요. 예, 그래서 발표 잘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학생이 누구지? 잠시만요. 예, 다음에 이재공 학생이 했죠. 그 김인영 학생이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이 쉐어가 어떻게 되죠? 잠시만요. 꺼야 되나? 예. 예,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그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미디어 연구실 소속의 김영영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다룰 논문의 주제는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스레드를 어떻게 배정해야 하나, 또는 어떻게 배정해야 하나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일단은 보면 그 성능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레이턴시와 다음은 스로프. 레이턴시는 그 정보가 전달되는데, 동일한 양의 정보가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고, 스루풋은 그 동일한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이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제 스루풋은 그 스레드의 개수에 거의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스레드가 많을수록 동시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이제 스레드의 증가함을 따라서 퍼포먼스가 같이 증가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퍼포먼스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구간이 문제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각 그 에런 캐시의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데 스레드의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각 스레드에 할당되는 이제 캐시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각각의 이제 스레드가 발생하는 그 캐시 미스 레이트가 높아지게 되고, 높아진 만큼 레이턴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레이턴시가 스로보다 이제 커지게 되면 이제 급격하게 퍼포먼스가 이제 감소하는 구간이 발생하는 건데요. 굉장히 이제 단순한 해결책이 그냥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스레드의 양을 제한해 버린 겁니다. 이거를 스로틀링이랑 이런 기법 중 하나가 대표적인 게 CCWS라고 있는데, 정확히는 저도 이제 그걸 읽어보진 않아서 어떻게 이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어떠한 그들만의 기준에 의해서 최대로 쓸 수 있는 그 스레드의 양을 이제 정해주는 방법이라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최대한 멀티스레딩을, 그러니까 스레드 레벨 패러렐리즘을 높이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 레이턴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그러니까 각 스레드가 이제 배정되는 캐시의 양이 어느 정도 이상인 걸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보니까 스레드의 양이 적다 보니까 다른 온칩 메모리 밴드위스에 사용되는 양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보고 그러면 그 캐시에 배정되는 거 말고 다른 부분은 캐시를 아예 안 쓰게 그냥 강제화 해버리자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레드의 일부는 캐시를 사용하게끔 프라이어티 비트를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스레드는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L2 캐시나 다른 이제 메모리를 사용하게끔 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레이턴시를 낮추고 밴드위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스레드 레벨 패러렐리즘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창의적인 솔루션이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정량적으로 최적화하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면은 T가 의미하는 거는 노멀 와프고요. 이거는 이제 스레드가 이제 에런 캐시에 배정되는 와프고, 그 다음에 캐시에 배정되지 않은 나머지 와프를 W-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캐시 이트레이트를 유지하면서 TLP를 높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반대로 TLP를 유지하면서 캐시 이트레이트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은 첫 번째는 T를 유지하면서 W를 그러니까 최대화하는 거고, 두 번째는 W를 고정시키고 T를 맥시마이즈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다이나믹하고 스태틱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이거는 그냥 런타임에서 이 W하고 T를 결정할지 아니면 컴파일 타임에서 결정할지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건 사실 굉장히 이제 앞서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다 실험해서 보여준 건데요. 여기 있는 모든 벤치마크들은 그 이제 유난히 그러니까 특히나 그 캐시에 굉장히 민감한 예시들만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그 캐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시면 그 앞서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조합을 했는데, 그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저 빨간색 줄 그러니까 CCWS, SWL, 저 SWL이 이제 그러니까 스태틱 와프 리미테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에서 미리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준으로 잡은 빨간색 그 라인에 비해서 대부분 퍼포먼스가 높다. 굉장히 유의미한 그 기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게 결국에는 캐시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거. 그러니까 하드웨어 레벨 단위에서 옵티마이즈 하니까 소프트웨어 수준으로도 충분히 캐시 로컬리티를 높일 수 있다. 그다음에 PCA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분릿은 그냥 사실 개념적인 거를 그냥 간략하게 설명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핵심인데, 최대한 그 칩에 사용되는 리소스들을 낭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스로틀링 기법에 비해서 사용하는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한다.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뭐 논문의 핵심 내용이고요.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있나요? 예. 예, 이 논문 우선은 이제 이 논문의 이제 좀 배경 설명이라 해야 되나요? 예, 우리가 이제 GPU라고 우리가 이제 GPU 하드웨어를 지금 배웠잖아요. GPU는 기본적으로 이제 TLP, Thread Level Parallelism을 이용을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그 극대화시키는, 맥시마이즈 시키는 그런 그 프로세서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LP라는 게 뭐냐? 뭐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파이프라이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ILP라고 얘기를 합니다. Instruction Level Parallelism. 그래서 Instruction Level Parallelism이라는 거는 하나의 thread를 CPU 혹은 뭐 프로세서 이런 데서 이제 수행을 할 때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을 동시에 수행을 하는 걸 우리가 Instruction Level Parallelism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러럴리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성능은 높일 수 있죠. 근데 이제 Thread Level Parallelism이라는 거는
뭐 인스트럭션 단위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thread, 그러니까는 그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릴 수 있다. 이게 이제 thread level parallelism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멀티코어죠. 멀티코어라는 뭐 우리가 코어가 뭐 8개 있다, 뭐 16개 있다. 이런 게 멀티코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thread level parallelism을 지원을 해서 그 성능을 높이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GPU에서 우리가 이제 thread level parallelism을 이용해서 성능을 높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thread를 여러 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동시에 돌리기만 하면은 무조건 성능이 높아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제 퍼포먼스 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제 thread를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GPU의 이제 성능이 증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메모리 인스트럭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 구조를 보게 되면은, 컴퓨터 프로세서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펑셔널 유닛, 그 다음에 메모리 하이라키, 메모리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메모리 시스템은 데이터를 펑셔널 유닛으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펑셔널 유닛이 뭐 그 말 그대로 그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thread를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 메모리 쪽이 바틀렉이 돼버린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성능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게 증가를 하지 않는 거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thread 개수를 증가를 시켜도 이게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throttling-이라고 하는데, 이 throttling-이라고 하는 거는 그 TLP에서 사실은 이 thread 카운트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성능을 더 올릴 수 있다를 보여준 논문이 이 CCW였습니다. Cache Conscious Warp Scheduling. 네, 그러니까는 이게 좀 뭐랄까 재밌는 현상이죠. 재밌는 현상이 되는데 TLP를 낮췄는데 성능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GPU의 성능이. 이런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는 그 벤치마크의 성질을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크게 구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컴퓨터 인텐시브, 그 다음에 메모리 인텐시브. 뭐 컴퓨터 인텐시브는 그 컴퓨테이션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인텐시브는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 뭐 데이터 인텐시브라는 게 낫겠네요. 그 데이터 인텐시브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됐을 때 TLP를 증가를 시키더라도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모티베이션 시켜서 봐서 제안한 그런 페이퍼가 CCWS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TLP가 줄어든다는 거죠. TLP가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좀 뭐 간단하지만 굉장히 이제 브릴리언트한 그런 아이디어인데 좀 더 이제 발전시킨 거예요. CCWS를. 그러니까 어떤 와프는 얘는 이제 캐시도 사용을 해요. 캐시라든지 메모리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그런 와프가 있고, 노멀 와프가 있고, 이제 논 폴루팅 와프는 캐시를 그냥 바이패스 해버리는 거예요. 캐시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뭐 컴퓨테이션을 하고, 뭐 데이터가 다시 필요하면은 다시 뭐 라스트 레벨 캐시나 메모리 쪽으로 리퀘스트를 보내서 그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는 그런 형태죠. 얘는 아예 돌리질 않아요.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와플을 세 가지로 구별을 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그런 컨비네이션을 찾아서
성능을 개선하겠다가 피컬, Priority Based Cache Allocation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해요. 이 논문의 아이디어는 뭐 간단하지만 그런 CCWS를 그 발전시켰다는 그런 뭐 그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성능이 개선됐다. CCWS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페이퍼를 쓸 때 그 previous work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previous work에 대비해서 좀 더 발전을 시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발표를 이렇게 쓴 그런 논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발표 잘했고요. 사실 예, 발표 잘했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 발표를 할 학생이 지금 참석을 안 했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조금 한 30분까지, 30분 좀, 25분까지 좀 이제 쉬었다가 제가 이제 또 이제 캐시에 관련된 그런 뭐 페이퍼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25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예, 쉐어를 볼 수 없네. 예, 뭐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예, 그래서 뭐 저도 오피스를 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에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예, 어쨌든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심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연구라든지 이런 거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뭐 잘 이겨내고 그 차질 없이 그 연구와 이제 공부를 잘 해나가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원래는 오늘 이 5명이 이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2명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 그 컴퓨터를 액세스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서 다음 주에 이제 발표를 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1명은 나타나질 않았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캐시 관련된 그런 논문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부터 이제 발표할 논문은 이제 제가 발표한 그런 논문이고요. 역시나 이제 GPU 이제 캐시, 그다음에 메모리 오퍼레이션에 대한 그런 논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논문은 이제 Revealing Critical Loss and Hidden Data Locality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이제 IISWC라는 그런 학회에 발표를 했는데, 이 IISWC라는 학회는 이게 뭐더라?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Workload Characteristics 이런 학회인데요. 이 학회에서는 여기 학회 이름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workload characteristics,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 혹은 이제 컴퓨터 프로세서에서 그 벤치마크나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돌렸을 때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서에서 어떻게 이제 어떠한 그런 characteristics 그러니까는 어떤 특징점을 이제 보여주는지를 밝히는 그런 페이퍼를 이제 발표를 하는 학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이 학회도 좋은 학회고요. 특히나 이 학회에 이제 발표되는 이제 논문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모든 실험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프로세서에 돌았을 때 어떤 특이한 특징점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페이퍼들이 나오는 학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은 예, 어쨌든 GPU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서 배웠듯이 여러 개의 워프를 가지고서 fine grained multithreading을 구현을 한 것이 이제 GPU 하드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멀티트레딩을 왜 구현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언더그레이드 코र्스에서 배운 거긴 한데 멀티트레딩을 왜 구현하죠? 예, 멀티트레딩은 메모리 레이턴시를 하이드하기 위해서 사실 구현한 것이 멀티트레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죠. 그 fine grained multithreading도 있고 simultaneous multithreading, 뭐 coarse grained multithreading, 뭐 여러 가지 이제 멀티트레딩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트레드를 실행을 하고 있다가 그 캐시 미스 그러니까는 캐시 미스를 만나게 되면은 뭐 알다시피 메모리 그 데이터를 뭐 레벨 2 라스트 레벨 캐시에서 갖고 오거나 아니면 메모리에서 갖고 오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동안은 CPU나 프로세서가 놀 수밖에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뭐 준비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트레드가 실행을 되지 못하고 이게 파이프라인 스토리죠. 그다음에 그 프로세서가 놀 수밖에 없으니까 그동안 다른 트레드가 컴퓨테이션 파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 컴퓨테이션 파트를 실행을 시키면은 뭐 프로세서를 뭐 놀지 않게 하고 계속 돌릴 수 있겠다. 이것이 사실은 멀티 트레딩. 그러니까는 뭐 인텔의 하이퍼 트레딩이라든지 이런 멀티 트레딩 그런 방식의 아이디어입니다. 뭐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그 메모리 레이턴시를 숨기는 것이 멀티 트레딩의 목적이라고 이제 보면 돼요. GPU 또한 fine grained multi threading, quick context change, quick context switch를 지원을 하는 fine grained multi threading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GPU 같은 경우에는 뭐 컨트롤 파트도 굉장히 이제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레이턴시를 하이드하기 위해서 fine grained multi threading을 약간 더 강조해가지고 이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란 그런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프로그램 코드고요. multiply, add, load, serve가 있고 보면 알겠지만 load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 load 인스트럭션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잠깐만요. 왜 안 될까요? 이게 되나? 포인터 펜.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랄까 디자이어 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multiply, add, 해서 load 인스트럭션이 이제 수행이 되는데 캐시 미스를 만났다. 그러면은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른 워프로 바꿔버려서 multiply, add, load를 시행을 하고 그동안 이 데이터를 갖고 오는 동안 여러 다른 워프의 컴퓨테이션 파트 그 부분을 실행을 한 다음에 데이터가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GPU에서 우리가 이제 그 바라는 그런 멀티트레딩 그런 방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리얼리티는 그 로드 인스트럭션은 데이터를 뭐 라스트 레벨 캐시나 그 메모리에서 이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GPU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레이턴시가 길게 되겠고요. 요 레이턴시는 그 메모리 트래픽에 따라 가지고 또 진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요 미스 레이턴시를 우리가 이제 그 파인 그라인드 멀티트레딩으로 다 메꿔야 되는데 메꿀 명령어가 없는 거예요. 인스트럭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메모리 레이턴시는 still matters in GPU라는 것이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투레벨 워프 스케줄링 그 페이퍼에서도 보였듯이 이 웨이스티드 사이클이 그 메모리 레이턴시에 의한 웨이스티드 사이클이 GPU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BFS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은 파이프라인이 거의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펑셔널 유닛이 지금 거의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레이턴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글로벌 메모리에서 갖고 오게 될 때 100 혹은 even thousands 사이클이 이제 소모가 되게 되고요. 요 thousands of 사이클은 뭐 이런 뭐 워프 스케줄링이나 이런 걸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레벨의 것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럼 메모리 트래픽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또 역시나 이제 수업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 irregular, 그러니까는 코알레스드 되지 않는 메모리 리퀘스트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메모리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하드웨어 리소스고요. uncoalesced 메모리 그 warp, 그 warp에서 여러 개의 그런 메모리 리퀘스트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그 지금 메모리 시스템, 여기서는 레벨 1 캐시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메모리 시스템에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를 컨슈머, 그러니까 다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GPU의 이제 메모리 로드스터 유닛과 레벨 1 캐시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워프는 이제 그룹 오브 트레드를 실행을 시키고 이 그룹 오브 트레드에서 어드레스 제너레이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머지를 시킬 수 있는 리퀘스트를 머지하는 코알레서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1 캐시로 가는 큐에다가 이 메모리 리퀘스트를 이제 쌓아주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레벨 1 캐시를 보면은 이 캐시에 있는 그 하드웨어 리소스들이 있죠. 뭐 기본적으로는 이 태그 캐시 라인 자체가 그 캐시의 리소스가 되겠고요. MSHR. 그래서 미스 스테이터스 핸들링 레지스터, 이것도 역시나 캐시마다 그러니까 핸들링 할 수 있는 그 리퀘스트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 MSHR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드웨어 리소스이기 때문에 MSHR은 지금 온더플라이 상태의 그런 리퀘스트들을 매니지를 하는 그런 하드웨어 리소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인터커넥션으로 연결이 되는데 인터커넥션으로 가기 전까지에 또 큐가 존재를 하겠죠. 인터커넥션 자체도 이게 밴드위스가 처리할 수 있는 밴드위스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인터커넥션이 여러 개의 SM에서 리퀘스트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다 이제 큐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큐에서 리퀘스트를 꺼내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리소스들이 역시나 리미티드, 우리가 이제 무한정 이게 넣을 수는 없으니까 리미티드 하드웨어 리소스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요 하드웨어 리소스들이 다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메모리 시스템은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리퀘스트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GPU의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에 큰 그러니까 소스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캐터고라이즈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은 리니어 알제브라, 이미지 프로세싱, 그다음에 그래프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분류를 하였고 그 세 가지 카테고리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캐릭터리스틱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그런 논문입니다. 예. 뭐 GPU 그다음에 GPU 심을 사용했고 어쨌든 얘는 이제 캐릭터리스틱스를 컬렉트를 한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GPU의 그런 컨피규레이션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이런 GPU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컬렉션을 했다. GPU 심을 사용하는데 GPU 심은 이제 테슬라 C20 2050 요 테슬라 그 GPU의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서 GPU 심을 구성을 했고요. 자, 그럼 우선은 이제 요 캐릭터리스틱스를 우리가 이제 컬렉션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로드 인스트럭션을 역시나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deterministic and non-deterministic load, 요 D load and ND load 이 두 가지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였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요 deterministic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이제 GPU 그 프로그램을 이제 보게 되면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무엇을 액세스를 하죠? 어레이를 액세스를 하죠. 왜냐면은 GPU 같은 경우는 이제 패러럴 프로세싱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패러럴 프로세싱을 각각의 이제 트레드가 다 동일한 코드를 쉐어를 하고 있고요. 동일한 코드에서 그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레이 방식의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레이를 액세스를 할 때 각각의 트레드의 어떤 트레드 인덱스가 어레이의 인덱스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액세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제 GPU의 이제 특징이기 때문에 그 패러럴 프로세싱을 이제 지원하려면 이런 어레이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액세스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 어레이를 액세스를 할 때 어떤 형태로 액세스를 하게 되느냐? 그런 로드 인스트럭션을 두 개로 지금 나눈 것입니다. 요 디터미니스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요 어레이의 인덱스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때 요 인덱스가 우리가 이제 약간 레귤러한 형태의 인덱스. 그 레귤러한 인덱스는 뭐 이그젬플로 보게 되면은 뭐 이제 트레드 인덱스라든지 그다음에 트레드 아이디라든지 블락 아이디 아니면은 컨스턴트 그다음에 파라미터에서 제너레이션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 인덱스 어레이 인덱스는 그 레귤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레귤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highly coalesced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로드를 우리가 이제 deterministic load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그럼 non-deterministic load는 뭐냐?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뭐 thread id나 블락 id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유저 데이터, 뭔가 메모리에서 인덱스가 계산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이런 데이터를 fetch를 하는 로드 인스트럭션을 non-deterministic load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말해서 GPU에서는 이런 로드 형태는 그 indirect access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로드라고 이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젬플 이거 BFS 코드예요. BFS 코드를 보게 되면은 왜 BFS가 지금 문제가 되는지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BFS를 보게 되면은 이 BFS에서 액세스를 하는 그런 어레이는 지금 여기 ggraph mask라는 어레이가 있고요. 여기 또 있죠. 그 다음에 ggraph node가 있고 ggraph edge가 있고 뭐 visited 이런 형태로 지금 여러 개의 어레이를 액세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deterministic load는 뭐냐? 자, 여기서 보면은 ggraph mask TID 물론 여기서도 읽어오긴 하지만
G 그래프 TI 그 G 그래프 마스크 이 부분을 이 어레이 형태로 읽어오게 되는 거죠. 로드 인스트럭션이 쓰여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근데 인덱스가 어디서 와요? TID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여기서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보면 알겠지만은 블락 인덱스랑 thread 인덱스를 가지고 와서 블락 아이디랑 thread 아이디를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게 되고 요거는 컨스탄트죠.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TID 요거는 블락 인덱스, 그 다음에 thread 인덱스, 블락 아이디, thread 아이디, 그 다음에 컨스탄트의 리니어 알제브라 형태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로드를 우리가 이제 디터미니스틱 로드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네? 그럼 non-deterministic 로드는 뭐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요 i가 어디 쓰였죠? 그래프 엣지의 인덱스로 지금 쓰여 있죠. 여긴 id네. id. 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 그런데 요 id라는 거는 요 그래프 엣지라는 데서 지금 갖고 오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얘는 그 메모리에서 가지고 온 그런 데이터를 그래도 가지고서 그 그래프 비지티라는 인덱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뭐 인다이렉트 액세스가 되게 됐죠. 뭐 우리가 이제 디터미니스틱 로드를 정의를 했는데 디터미니스틱 로드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로드,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다른 로드 인스트럭션이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본 거고요. 뭐 리니어 알제브라, 이미지, 그 다음에 그래프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얼마만큼 차지를 하는지를 한번 카운트를 해본 그런 결과인데 그래프 어플리케이션 뭐 리니어 알제브라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되겠죠. 아무래도 레귤러한 연산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non-deterministic load가 GPU에서 왜 문제가 되느냐? 역시나 coalescing이 발생을 하지, 그러니까는 uncoalesced 혹은 irregular memory request를 너무나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면 여기 썼지만은 deterministic load는 usually highly coalesced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observation이죠. observation.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로 이제 보게 되면은 요 빨간색이 request per warp. 그러니까는 하나의 워프당 생성하는 리퀘스트의 개수. 자, 뭐 2MN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인데 하나의 워프가 하나의 메모리 리퀘스트를 거의 생성을 합니다. 굉장히 코알레싱이 잘 일어나는 거죠. 그 뭐 SPMB 같은 경우는 이제 non deterministic 로드가 있기 때문에 non deterministic 로드는 지금 보니까는 하나의 워프당 6개가 넘는 리퀘스트를 생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deterministic 로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워프당 1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non-deterministic 로드에서 생성되는 로드 인스트럭 그 메모리 리퀘스트는 이 코알레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걔네들이 문제가 된다. 그 GPU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캐시에서 그러면 얼마만큼의 그 뭐랄까 리소스가 낭비가 되고 그다음에 사이클이 소비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 캐시에서는 에런 힛 리저브드, 뭐 미스 이런 형태로 지금 구분을 해왔고 그 다음에 리저베이션 페어.
이 세 가지 형태의 리저베이션 페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약간은 메모리 시스템을 배웠을 때 뭐 hit이냐, miss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죠. 그런데 여기서 뭐 reservation fail이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reservation fail은 캐시의 리소스가 다 사용이 돼 가지고 더 이상 이게 hit이든 miss든 더 이상 리퀘스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reservation fail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그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MSHR이라든지 태그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커넥션 q 여기에 이제 다 하드웨어 리소스였잖아요. 얘네들이 이미 다 오큐파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리퀘스트가 hit이 될 수도 있고 미스가 될 수도 있는데 더 이상 리퀘스트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reservation fail입니다. 그다음에 뭐 hit reserved는 이거는 hit이긴 한데 데이터는 아직 안 들어온 상태예요. 예,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어떤 어플리케이션 GPU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캐시의 hit 레이트가 굉장히 큽니다. 뭐 여기 보면 GRM이나 HTW 같은 경우에는 hit 레이트가 굉장히 크죠. L1 캐시에서. 그렇지만은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reservation fail에 의해서 캐시가 더 이상 리퀘스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캐시 그 GPU의 이제 성능을 더 뭐랄까 디그레이데이션 시키는 그런 소스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그래프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로드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그 턴어라운드 타임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이제 워프에서 그 리퀘스트를 발생을 시켜서 그 리퀘스트가 L1 캐시를 거치고 L1 캐시 없으면 인터커넥션을 거쳐서 L2로 가고 L2에서 또 없으면은 메모리까지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어 있죠. 요거 데이터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GPU의 코어 SM으로 리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L1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리턴이 돼야 되는 거고 L2면은 이쪽 메모리에서 발견이 되면은 메모리에서 리턴이 되는 거죠. 이 턴어라운드 타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리퀘스트를 생성했을 때부터 이 리퀘스트의 모든 데이터 우리가 이제 워프기 때문에 워프에서는 메모리 리퀘스트가 몇 개가 있을지 모르죠. 근데 워프는 기본적으로 싱크로나이즈드 돼야 돼요. 그러니까 32개의 트레드가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32개의 트레드가 각각의 클락에 싱크로나이즈드 돼가지고 동시에 수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워프에서 여러 개의 이제 리퀘스트가 발생하는데 이 워프에서 그 실행되는 가장 긴 턴어라운드 타임은 가장 느린, 가장 늦게 들어오는 이 리퀘스트가 가장 긴 턴어라운드 타임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그 레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그 턴어라운드 타임이 어느 레벨에서 이게 더 오래 걸리는지 그거를 이제 컬렉트를 한 데이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면은 뭐 어떤 거는 자, 뭐 300사이클 정도 걸리고 600사이클 지금 BFS 같은 경우는 뭐 800사이클 정도 걸리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 그 역시나 뭐 500사이클 이렇게 메모리 리퀘스트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타임이 크게 걸리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딜레이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 reservation fail, L2, DRAM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워프에서 이제 코알레스드 된 그런 메모리 리퀘스트와 언코알레스드 된, 그러니까 워프에서 여러 개의 리퀘스트가 생성되는 경우에 턴어라운드 타임을, 이게 워프에서 생성되는 리퀘스트의 수에 따라서 턴어라운드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메저를 한 것입니다. 역시나 하일리 코알레스드, 그 한 워프당 하나의 리퀘스트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턴어라운드 타임이 그래도 500사이클 정도 되겠지만, 이게 리퀘스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증가를 한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비어스한 게, 어쨌든 워프에서 우리가 한 개의 리퀘스트만 발생시켰다. 그럼 얘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워프는 엑스큐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워프에서 여러 개의 리퀘스트를 발생시켰네요. 그러면 이 워프의 엑스큐션을 좌우하는 거는 크리티컬 딜레이, 가장 늦게 오는 늦게 리턴이 되는 리퀘스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역시나 그런 갭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개가 왔을 때는 거의 동일한 그 턴어라운드 타임을 가지는데, 여러 개의 리퀘스트가 이제 발생했을 때는 요 가장 빠른 리퀘스트와 가장 느린 리퀘스트가 턴어라운드 된 타임이 크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예, 요 그 갭을 줄이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뭔가 이제 갭을 줄인다고 하면은 좀 더 우리가 퍼포먼스를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리퀘스트는 똑같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에는 요 가장 늦게 오는 리퀘스트가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좌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얘에 대한 턴어라운드 타임을 많이 줄여주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크리티컬 딜레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또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가장 빠른 각각의 그 에런 데이터, 그 다음에 인터커넥션, 그 다음에 인터커넥션과 L2, 그 다음에 다시 턴어라운드 되는 L2, 이건 이제 메모리가 되겠죠. 이거에 따른 그 갭 차이가 상당히 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요 가장 늦게 오는 그런 리퀘스트들이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결정을 시킨다라는 거죠. 네, 요게 이제 그 GPU에서의 그런 메모리 오퍼레이션, deterministic and undeterministic load에 따른 캐릭터리스틱스를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요건 이제 약간 이제 다른 주제인데, 그 CT의 사이의 데이터 로컬리티가 어떻게 observe가 되는지를 이제 어널라이즈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CTA라는 것이 이제 SM마다 어사인이 되는 그런 어떤 단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CTA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SM으로 이렇게 SM에 알로케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SM0에서는 CTA0, 그 다음에 SM1에서는 CTA1 이런 식으로 알로케이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 SM0에는 CTA0와 CTA4가 지금 어사인이 돼 있어요. 네이버 CTA는 다른 SM에 어사인이 됩니다. SM에 뭐가 있어요? SM에는 여기는 쉐어드 메모리도 있고요. 물론 쉐어드 메모리는 각각 다른 CT에는 쉐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별 문제는 안 돼요. 뭐가 있죠? 오트, 오프.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 SM에는 지금 뭐 쉐어드 메모리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레벨 1 데이터 캐시가 존재를 하죠. 이 레벨 1 데이터 캐시는 thread끼리 쉐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네이버 CTA는 다른 SM에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SM에 allocate 되는 CTA는 좀 멀리 떨어진 CTA가 allocation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CTA 우리가 이제 뭐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 프로세싱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서 우리가 그 GPU에 이제 할당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데이터 어레이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요 근처에 있는 데이터가 우리가 쉐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각각의 그런 데이터 액세스에 대해서 얼마 CT 사이에서 쉐어가 되는 그런 데이터 액세스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어드레스 필드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는 거고요.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멀티플 CTA가 서로 액세스를 하는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전체 총량 중에서 일단 전체 총 로드 인스트럭션 중에서 멀티플 CTA가 액세스를 하는 로드 인스트럭션의 양,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트래픽의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에버리지 넘버 오브 CTA, 만약 그 어떤 데이터가 서로 공유 CTA 상에서 그 쉐어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쉐어가 되는 그 한번 그 데이터를 쉐어를 하는 CTA의 개수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은 CTA가 쉐어를 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BFS 보면 이게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메이징한 네, GPU에 사실은 별로 프렌들리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리니어 알제브라나 이런 형태를 보더라도 CTA 사이에서 데이터가 쉐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CTA의 디스턴스, CTA 디스턴스. 그러니까는 만약 CTA 0고 CTA 1이겠다. 이거 디스턴스는 이제 1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디스턴스에 따른 그다음 그 쉐어가 되는 데이터의 양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보면 알겠지만은 역시나 네이버 CTA 같은 경우에는 쉐어가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리니어 알제브라는 아무래도 매트릭스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이 밑에 있는 CTA랑 또 쉐어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굉장히 레귤러한 형태로 이게 CTA 디스턴스에 따라서 쉐어가 되는 서로 데이터가 쉐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CTA에서 데이터 쉐어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프 어플리케이션은 이미지 프로세싱보다는 이런 뭐랄까 로컬리티가 더 작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 테일링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줄어드는 디스턴스가 길어짐에 따라서 서로 데이터 쉐어가 줄어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라운드 로빈 형태로 CTA를 각각의 그 SM에 얼로케이션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콘클루전 이렇게 이제 했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프로젝트로 GPU 이제 퍼포먼스 바틀렉을 어널라이즈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많은 건 아닌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GPU에서 이제 컬렉트를 하다 보면은 이런 퍼포먼스 바틀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
연구를 할 수 있는 스타팅 포인트가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ISW라든지 아니면 ISPAS 이런 그 캐릭터리스틱스를 혹은 시그메트릭스를 연구를 하는 그런 또 학회가 있어요.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런데 발표되는 그런 페이퍼들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되면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 다음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뭐 질문 있나요? 네. 예, 그 다음 논문은 이제 Access Pattern Aware Cache Management라는 그런 논문이고, 이 논문은 2017년 이스카에 이제 발표가 된 그런 논문입니다. 역시나 이제 GPU의 캐시에 대해서 태클한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GPU 캐시의 문제는 뭐냐? 역시나 리소스가 부족하다는 문제예요. GPU는 이제 특이하게도 레지스터 파일이 더 사이즈가 크고요. 그 다음에 캐시는 사이즈가 작은 대신 그 다음 와이드한 캐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몰 캐시 사이즈가 가지고인데 이 스몰 캐시는 여러 개의 트레드가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GPU 프로그래밍 모델에서 배웠지만 글로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트레드가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데이터에서 그 글로벌 메모리에서 갖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또 캐시에 우리가 이제 쌓이게 되는 거고요. 그 캐시에서 힛 레이트를 우리가 높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캐시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GPU 캐시가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작은 대신 트레드는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로컬리티가 잘 이용이 되지 않고 캐시에서 이빅션, 그러니까 데이터가 캐시로 얼로케이트 됐다가 얘가 다시 리레퍼런스, 그러니까는 다시 읽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냥 이빅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리퀘스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에서 출발한 페이퍼가 이 Access Pattern Aware Cache Management APCM 그런 논문입니다. 자, 그러면 모티베이션 데이터가 역시나 있어야겠죠? 자, 이건 이제 BFS랑 GC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BFS는 유명하죠? GC 에 대한 그런 뭐랄까 reuse count, 캐시에서 allocation 된 데이터, 캐시 라인이 얼마나 많이 reuse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캐시 사이즈에 대해서 했는데 하나는 16KB, 하나는 인피니트 캐시. 이거는 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현할 수 없죠. 그렇지만 시뮬레이터에서는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죠. 예, 이게 시뮬레이터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16KB랑 인피니트 캐시에 대해서 그 리유즈 카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한 건데요. BFS 같은 경우에는 뭐 리유즈 카운트를 보게 되면 1 혹은 2입니다. 그럼 BFS는 그렇다면은 스트리밍 데이터가 많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BFS의 리유즈 카운트, 인피니트 캐시일 때를 보게 되면은 32개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런 데이터 로컬리티가 충분히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데이터 로컬리티는 충분하게 있는데 GPU의 캐시는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GC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캐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페이퍼들이 뭐 아까 얘기했던 피칼이라든지 아니면 CSWS 뭐 이런 페이퍼들이 이런 캐시의 그 뭐랄까 리미티드 리소스 문제를 해결하는 태클을 하는 그런 페이퍼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퍼들의 문제는 뭐냐? TLP를 우선은 줄여요. 트레드 레벨 패럴리즘을 우리가 이제 줄이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바이패스 와프, 뭐 피칼 같은 경우에는 바이패스 와프를 사용하는데 이 피칼에서 바이패스 와프를 이제 하면은 사실 이 바이패싱을 하는 데이터들도 뭐 데이터 로컬리티는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로컬리티는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 로드는
여러 가지의 그런 캐릭터리스틱스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에 따라서 모든 다 와프 단위로 이제 뭐랄까 어플라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글로벌 노드에 동일하게 그 베네핏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그 BFS라든지 GC 여기서 서로 다른 로드 인스트럭션을 이제 봤을 때 이건 이제 미스 레이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TLP, 맥스 TLP. 그러니까는 최대한 많은 와프를 가지고 있을 때, 와프 트로틀링을 했을 때 그 미스 레이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로드 1이나 로드 2 같은 경우는 미스 레이트가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와프 트로틀링이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로드 3나 로드 4 같은 경우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각각의 로드가 서로 다른 형태의 캐릭터리스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드의 그런 데이터 로컬리티 형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스트리밍, 인터워프 로컬리티, 그다음에 인트라워프 로컬리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을 했고요. 스트리밍은 전혀 쉐어링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데이터도 리유즈 되지 않고 말 그대로 스트리밍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도 캐시에 쌓이기는 하죠. 글로벌 로드니까. 네, 인터와프는 하나의 동일한 와프 안에서 이 캐시 라인이 계속 리유즈가 되는 거예요. 쉐어가 되는 거죠. 인터와프는 서로 다른 와프, 서로 다른 와프, 말을 잘못했네. 인트라와프는 동일한 와프 안에서 이 로드가 계속해서 리유즈가 되는 케이스가 인트라워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드마다 서로 다른 캐시 매니지먼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 논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액세스 패런에 따른 캐시 매니지먼트를 다 서로 다르게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per load cache management for GPU 이게 APCM가 되겠고, 이 APCM은 이제 두 단계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액세스 패턴을 파악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파악된 액세스 패턴을 가지고서 서로 다른 캐시 매니지먼트를 적용하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그 로드스토어 유닛과 레벨 1 캐시에 적용이 된 APCM 아키텍처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GPU에서 그 로드스토어 유닛과 그 다음에 캐시 이런 부분 메모리 시스템은 이 부분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유닛들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데이터 흐름에 따라서 어떤 유닛이 이제 사용이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예, MTA, LAT, 그다음에 카이트, PSB 이런 형태 여러 가지 유닛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MT라는 거는 모니터 태그 어레이라는 건데, 이 모니터 태그 어레이라는 거는 액세스 패턴을 파악하는 그런 캐시 라이크 스트럭처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캐시에서 파악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캐시 자체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런 액세스 패턴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TA라는 이 MTA는 이제 태그만 가지고 있는 그런 스트럭처라고 볼 수 있고, 이 MTA는 only one warp. 이거 이제 모니터드 와프라고 우리가 이제 그 정리를 했는데, 하나의 와프에 대한 액세스 패턴만을 파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능한 것이 그 GPU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요? SPMD 형태죠. 싱글 프로그램 멀티플 데이터 뭐 이런 프로그래밍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 모니터 와프를 가지고서도 다이내미컬리 액세스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액세스 패턴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지금은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이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파악을 하는 그 메커니즘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알겠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 액세스 카운트를 카운트하는 게 있고 인트라 액세스 카운트를 카운트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MTA에. 그래서 그 각각의 그런 컨디션에 따라서 로드 인스트럭션을 세 가지 형태, 스트리밍, 인터워프, 그다음에 인트러워프 로컬리티를 가지고 있는 로드로 세 가지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 컨디션은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고요. 액세스 카운트를 보고서 그다음에 각 그 와프마다 와프 안에서 공유가 되는지, 아니면 와프 밖에서 공유가 되는지를 그 뭘까 피겨 아웃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로드마다 디퍼런트한 그런 캐시 매니지먼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스트리밍으로 우리가 디텍션이 됐으면 그는 어차피 캐시가 필요 없죠. 한 번밖에 액세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바이패싱을 하고, 인터와프 같은 경우는 그냥 LRU 노멀한 캐시 매니지먼트를 적용을 합니다. 얘는 왜냐하면은 GPU 같은 경우는 이 뭐랄까 각각의 와프가 인터리빙 형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와프가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큰 뭐랄까 큰 프로버빌리티로 다른 와프도 역시나 똑같이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멀한 LRU를 적용을 하고 인트로워프 로컬리티를 가지고 있는 로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텍션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 이게 기본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뒤에부터는 그 어떻게 이제 프로텍션이 이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슬라이드입니다. PSV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동작을 하고 있고요. PSV가 왜 필요한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면은 그 베이스라인에 대비 그 33%, 그 다음에 all type of application에 대해서 22% 이렇게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CS, CM이란 건 뭐냐? 캐시 센서티브, 캐시 모더레이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캐시 센서티브라는 거는 캐시 사이즈가 크면 커질수록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캐시 모더레이터는 뭐 중간 정도, 캐시 인센시티브 그러니까는 CI라고 했는데 CI라고 했나? 예, CI 그런 애플리케이션은 캐시가 증가를 시켜도 퍼포먼스가 증가하지 않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한데요. 어떤 아이디어가 모든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에 효과적이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렇다는 거는 사기예요. 사기. 내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모든 형태에서 다 좋아진다. 그냥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는 지금의 이제 뭐랄까 현대 그러니까 커런트 그 리서치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사실 스페시픽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좀 포커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그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이제 다이버지드한 캐릭터리스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 아이디어가 캐시 인센시티브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를 디그레이드 시킨다. 이런 또 문제가 되겠죠. 걔는 거의 비슷하면서 다른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은 그러니까 캐시 센서티브는 퍼포먼스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발전을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뭐 캐시 미스는 줄어들도록 했고 역시나 많은 결과가 있는데 여기 발표에는 소개를 하지는 않았어요. 예, 이게 이제 그 APCM 그 논문의 그런 뭐 컨클루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제가 이제 두 가지 그 논문을 이제 소개를 한 거는 어쨌든 첫 번째 IISWC 이건 뭐 제 논문이긴 한데 IISWC 논문에서 그 GPU의 캐시가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노드 인스트럭션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리스틱스를 컬렉션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다음 그거를 사실 그게 베이스가 많이 된 거예요.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APCM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디벨로프를 해서 역시나 다시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아키텍처 분야 다 할 때 뭐 이런 첫 번째는 열심히 이제 업저브를 해가지고 그런 캐릭터리스틱스를 처음에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고, 네,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형태로 연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뭐랄까 연구 방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GPU 캐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은 또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재밌는 게 많이 있으니까 예, 좀, 예. 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도 뭐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뭐 질문 있나요? 예, 질문이 없으면은 질문 예, 예, 뭐 질문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예,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수선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피스도 이제 클로즈다가 그러니까 우정 정보가 아니라 애 기능도 클로즈되고 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잘 그래도 정리가 돼서 또 다시 일상으로 복귀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건강 조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나 코로나 조심해야 되는. 예, 사실 걱정이에요. 겨울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가 더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뭐 걱정이긴 한데 뭐 서로 조심하고 서로 건강 잘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그런 페이퍼 발표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